성성하는 양쪽이 다 이기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이 성성의 케이스, 성성을 가져오는 케이스를 합니다. 이게 저는 한국 협력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순수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적과 동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의 적인가 동지인가, 나의 동지인가 적인가, 그걸 구분해서 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패성사고로 갑니다. 저 친구를 패성 안 되면 내가 패배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적은 망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동지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해서 패성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고를 갑니다. 동지를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 이게 한국 사람이 너무 순수해서 적과 동지를 갈라서 협력에 임하는 이런 우리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하고라도 어느 선까지는 협력해서 떡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끝까지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양자가 협력해서 떡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거기까지 협력해서 전체 떡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겠다 하는 게 미국 사람들의 협력의 기본 사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성사고의 본질인데 우리가 지금 늘 추구하고 있는 이 동반성장도 기본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성성사고를 가져야만 동반성장이 본질적으로 가능해질 거 아닌가,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동반성장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마다 가장 기초는 경제 주체들이 성성사고를 가지는 것이다. 이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성사고를 가지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은, 자, 실행력을 위해서 대체 공휴일을 재검토하고 어린이날 현충일을 금요일로 하자. 그 다음에 지식력을 위해서 정보력과 창의력과 정보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건 정보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 창의력을 위해서는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이 양자를 뒷받침하는 협력력을 위해서는 성성사고를 가지는 것. 이것이 경제체질의 혁신을 통해서 성장 기조로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다음 두 번째 과제가 뭐냐?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두 번째 과제는 격차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5분위 배수 아십니까?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비해서 가장 높은 소득계층의 소득이 몇 배가 되느냐 하는데 한국은 5.8배입니다. 그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눴을 때 제일 낮은 소득계층에 비한 제일 높은 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5.8배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선진국들은 우리 5.8배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은 이 배수가요 8.7배예요. 우리가 5.8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소득 수준의 5.8배인데 비해서 미국은 그것이 8.7배입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의 격차가 심하거든요. 심한데 뭐 진위 개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진위 개수의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격차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미국 그 격차에 대한 불만이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국은 격차가 미국보다 작지만은 그러나 격차에 대한 불만은 미국보다 훨씬 더 팽배해 있다. 자, 이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미국하고 한국 간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격차가 훨씬 더 미국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불만은 훨씬 더 큰가 하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2009년, 18년 지금 통계가 가능한 2009년, 18년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일본이 소득 수준이 8,617불인데 미국은 13,810불입니다. 두 배 조금 못 되죠. 이렇게 소득 수준,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격차 불만이 적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격차 불만이 더 큰가 미국보다 그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경제주택에게 보장이 된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교환 교수 처음에 가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관찰 시간이 됐죠. 상당 기간 동안 관찰해 보니까요, 미국에 의외로 거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내거리에서 신호등에 서 있으면은 거지들이 와서 깡통을 들고 와서 구걸을 합니다. $1, $1씩 주고 그러는데요. 그래, 한동안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거지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미국 사회가 내버려 두는가? 그래서 제가 교수 6사람에게, 미국인 교수 6사람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떻게 미국이 이런 현상을 내버려 두는가 하니까 6사람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합의다, 취미이다. 미국은 여러 가지 보험제도라든가 혹은 보조금 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누구에게나 다 보장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활용을 안 하고 그런 걸 즐기지 않고 자기 취미로 그렇게 구걸 행위를 한다. 이런 답이 6사람 대학 교수가 답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계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이제 보험제도나 보조금 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6사람 각각의 대답이 합의라고, 구글 행위가 합의라고 하는 그 대답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소득 격차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는 것은 역시 기본적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에서는 보장이 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게 두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교육의 기회의 격차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상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스탠포드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설립한 스탠포드인데요. 부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드렸더니 금방 이 스탠포드 캠퍼스죠. S자 보이시잖아요. 스탠포드는 28세까지 뉴욕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사무실이 불타는 바람에 그때 한창 서부 개척 골드러시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 5형제들과 함께 골드러시를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리고 37세까지 9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37세에 동료 4사람이 함께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 회사를 만듭니다. 철도 회사를 만들어서 69세에 사망할 때까지 32년 동안
그 철도회사 회장을 하면서 2년 동안 주지사 또 8년 동안 주상원의원 마지막 선에서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은 28세에 했는데 아들을 16년 뒤에 결혼한 지 16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스탠포드 나이가 60일 때, 가족 3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아들이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 부인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며칠 스탠포드가 고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는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학을 세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돌아와서 농장과 또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4천만 불, 그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80억, 한국 돈으로 480억, 그때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기부를 해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교를 2년 앞두고 아주 명총장을 모셔서 좀 그야말로 최고의 대학을 만들고 싶어서 하버드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하버드 대학 그때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는, 여러분 T.S. 엘리엇 알죠? 사촌 형제라는 분인데 이 엘리엇 총장을 찾아가서 그 엘리엇 총장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지금 387년인가요? 그 역사에서 41년 동안 35세의 총장이 되어서 41년 동안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이 총장 재임 22년 될 때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개교를 앞두고 2년 앞두고 찾아가서 총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차마 지금 새로 만드는 대학,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22년째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신 분에게 그 얘기는 꺼내지 못합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의 대답이 딱 한마디입니다. Money and time. Money and time. 돈을 최대한 부어넣어라. 대학에 돈을. 그리고 시간을 주라. 대학에 시간을 주라. 대학은 절대 기업처럼 돈을 떼먹지 않는다. 반드시 리턴을 한다. 대학에 돈을 넣으면 그것이 반드시 리턴을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면 대학은 반드시 리턴한다. 그 말을 듣고 와서 스탠포드의 운영에 크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학에서 나오고 보다 넓게는 교육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한국도 교육이 강한 거죠. 우리가 부모들의 교육열이 강하지만 미국의 교육열은 다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 대학에 투자하는 이것이 미국의 교육열이고 우리는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출세시키고 하는 게 우리의 교육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대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스탠포드처럼 대학을 세우는 일이고 그렇게까지 안 되는 사람들은 대학에 거액을 기부하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식민모국, 처음에 식민지로 출발했잖아요. 그 영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기르는 거, 젊은 사람들을 기르는데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대학의 교육에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해서 좋은 교육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오늘 미국이 강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로서는 우리 좀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옛날에는 지금 다 없어요. 옛날에는 사립대학교를 그런 정신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사립대학교를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한 데가 한때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을 강하게 만든 그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격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별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우리가 당면한 격차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소득제라는 걸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 흔히 많이 듣고 있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소득을 100% 지급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의 85% 정도를 지급하는 공통소득제를 도입하자 하는 걸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근로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에게는 기본소득 100%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 복지 지출을 모두 폐지하고 공동소득으로 통합하고 누진도를 조세의 누진도를 높여서 재원을 조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은 공통소득 전액을 지원을 받는 거고 중소득층은 자기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서 그만큼 더 공통소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은 자기가 받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공통소득만큼 조세를 더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더 기술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실시 여부와 공통소득 금액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기회인데 정말 우리가 그 교육의 기회를 모든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기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장학금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장학금 제도가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사립대학교, 특히 사립대학교의 경우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빈약하고 또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사설학원 같은 데는 장학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설학원도 학원 그 자체는 뭐 교육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고소득층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 사립학원 같은 데서도 그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 능력 있고 노력하는 가난한 학생들에도 사립학원을 다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것의 한 구체적인 방법이 그 공사립 그 학교의 방과 후의 시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당 시설이 방과 후 수업에도 불구하고 한 70~80%의 시설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방과 후에. 이것을 사립학원들이 이용하게 해서 그만큼 사립학원들이 시설 임대료를 절감하고 그것을 장학금으로 전환을 하면은 사립학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학생들이 사립학원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는 문제가 저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본 과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 생활을 위해서 공통소득제를 실시하고 기본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자. 자, 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약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유일제 조정해서 경제체질을 혁신하자. 또 정보에 집중하도록 해서 정보력을 강화시켜서 지식력을 배양하자. 그리고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안음으로써 창의력을 배양하고 지식력을 배양하자. 성성사고를 정착시킴으로써 협력력, 지식력을 배양하자. 그리고 공통소득제를 실시해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장학금 제도를 확립해서 기본 기회를 보장하자. 자, 이것이 기로에선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이 6대 추진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이 왼쪽으로 가는 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자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 체질의 혁신과 분배 체제의 혁신 이것 외에 사실은 경제 정책 관점에서 보면 경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의 혁신, 금융 구조의 혁신, 경영 구조의 혁신, 기술 구조의 혁신인데요. 오늘 이 문제는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한국경제혁신 10개년 계획을 새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가 남은 그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권으로 반드시 도약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DP 4만 불. 저는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지도층의 사고는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미국이 왜 강한가? 이거는 그 이유는 과학자들 또는 발명자들에 대한 그 의대 정책, 발명의 장려 이런 거가 또 공정성 이것 때문에 강대국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들께서도 언급했지만 국민들의 아주 비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개발자들에 대한 과학자들에 대한 소통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의 대기업끼리 그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에 영업 비밀, 특허도 아닌 영업 비밀 침해가 있었는데 SK가 LG한테 진 이유가 국제무역위원회 ICT에 중기서면을 제출할 때 허위로 제출한 게 발견되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하고 합의를 봤다는 언론 보도인데요. 과연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영업 비밀 같은 거는 사법부가 인지도 못합니다. 설마 또 했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금 5천만 원 미만 이런 거는 우리 정치하신 분이 관심을 가져야만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어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어폰이 25년 전에 제가 특허를 낸 겁니다. 특허를 냈는데요. 올해 이 아이폰이 이 매출이 14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업화를 못했냐고 하면은 저희가 27년 전에 개발했는데요. 그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닌 투지폰이기 때문에 런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지만 회장이 찾아와서 1억을 투자했고요. 그 박근혜 동생 얘기하십니다. 1억을 투자해서 이게 상당히 이걸 런칭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하려고, 특허를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2억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는 거고요. 우리 조홍찬 전 총리께서도 저희 회사 오셨습니다. 27개의 특허를 17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이가 희귀조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없이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별상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찬 총리께서 동반성장 또는 이 공익을 이건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인데요. 정치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장님께서 새 정부에 국정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얼마씩을 해줘야만 이 나라가 정상적인 계획을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건 정책은 연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축적된 노하우가 우리 삶을 살찌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술보, 과학자 총개선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이 담보 안 되면은 없다. 제가 정말 한 말씀 드리지만 스티븐 잡스하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노숙자가 됐을 거다 하는 얘기가 예.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이번에 정찰 총리께서 새 정부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책 과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정부 각 캠프에 한 4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길거리를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30조라는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얻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통신사에 작년 4조를 매출 발생했는데 이게 기대율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10 통신을 장벽을 낮춰가지고 경쟁을 하자. 그러면 통신 요금을 반도로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앞으로 80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진다라는 애국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찰 총리께 강력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크게 봐서 2가지 질문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경제 의식이나 또 경제 여러 가지 활동을 볼 때 소득 수준으로 볼 때는 선진국이지만은 경제 의식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소득 수준으로 볼 때도 아직 선진국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최근 10년간의 평균 소득이 선진국들은 4만 1,000불, 3만 불 이상인데 우리는 아직 3만 불에 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수준으로 봐서도 아직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다 하는 걸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운천 총리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정책이 저도 한동안 경제정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뒤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나서 깨달았는데 일을 할 때는 열심히 또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했고 기업들도 방문을 많이 하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기업과의 소통이 대단히 부족했다 하는 것을 저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제가 기업을 방문했어도 노조위원장까지 간담회에 참여시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방문의 목적이 주로 제가 기업의 간부들에게 또 노조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결과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걸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 또 개인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노력이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에서 그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미국하고 비교해 볼 때도 또 개인으로서는 기업으로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랄까 이런 것과 동시에 또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경제 주체들의 의식이 더 선진화되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정운천 총리 보시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스포츠 관련해서 김수현입니다. 스포츠 전공이기 때문에 감히 연산이 훌륭한 강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리고 그냥 양념삼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선에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자가 경찰 출신이고 서울 출신이라는 다 모르실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서울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서울대 출신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YS가 대통령을 서울대 쳐놨다 나왔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Y에서의 그 동기 1년 후에 서울대 물리다는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나보니까 청강생이다. Y에서는 청강생이다. 그래서 제가 오인을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역사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1300년전에 의료 대상에서 금강산맥론이라는 걸 시집을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씨앗은 열매의 원인이고 열매는 씨앗의 원인이 되니 하나가 성장하면 다른 하나도 함께 성장한다. 이것도 벌써 의료 대사가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쭉 그동안 인사를 보니까 좀 당연히 뭐 경제, 산업, 금융 이 연사를 못해야 되겠지만 인문, 예술, 스포츠, 예능 이런 뭐 양념으로 가끔 한 번씩 소정 행사하고 이사장님께 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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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조금 늦게 보는 바람에 앞부분으로 좀 제가 이게 정확한 질문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우선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몇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을 만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이제 기본생활을 보장할 때 공통소득세를 어느 정도 계산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될지 그걸 추산해 보시면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건 뭐 마이너한 겁니다만 아주 기본기에 기본소득이 아주 좋고 정말 탁격인데 기본이라는 말이 특정 정치인의 그 용어를 연상시켜서 조금 바꾸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에 코멘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통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그 공통소득의 금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 혼자 사기도 여러 가지 힘들고 해서 좀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통소득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그 안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그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금액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세 저항을 일으켜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금액이 공통소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 되면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공통소득 피하고자 한 그 금액이 공통소득으로서 의미가 없는 그 금액이 수준이 된다면 공통소득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원래 어느 정도를 공통소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기본소득. 기본 용어, 예, 기본. 근데 저도 그 다른 강의에서도 그 공통소득세가 기본소득의 85%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해서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 더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개념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소득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뭐 추상적인 기준이긴 하지만은 근데 기본소득 이상으로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기자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저는 약간 좀 재밌게 얘기했다면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씨는 서울대학교 최초의
대통령 중에 최초로 서울대학 나온 분이 아니고 단지 꼭 따지자면 서울대학에 입학한 사람 중에서는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서울대학 졸업했습니다. 단지 딴 데 다니다가 편입하셨어요. 제가 명륜인지 희화인지 모르지만 거의 장문할 때 다니다가 전 아마도 지금식으로 하면 동국대학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동국대학 입학하셨다가 서울대학으로 오셔서 거기서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총장 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합격을 맞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많이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만 그 김성수 회장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법부가 좀 공정해져라. 사전적으로는 과학과 기술을 보호해라. 보호 안 하나 이걸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좀 흔들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수 회장이 굉장히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셔서 그게 사무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 뭐 잘못된 거 정부의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말씀을 들으라. 전 그쪽으로 찬성하는데 제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동안에 언어를 좀 나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30, 50, 50, 30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는다라는 세상에 그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일보가 시작한 것 같아서 너무 과장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 당시는 안 됐지만 이헌재 전 그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98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도 맞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국민이 너무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 좀 사기를 올릴 만한 거 없냐 그냥 생각을 하다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는 나라 별로 없다. 그때 또 7나라가 없었습니다. 4천만 명이 넘어도 1인당 소득이 얻기 힘듭니다. 4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넘는 나라가 8개밖에 없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플러스 스페인밖에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으면 1인당 소득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한 건데 매스컴에서 그걸 쓰기 시작하고 어느덧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2만이 3만이 돼서 지금 50, 30 또는 30, 50 이런 것인데 제가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가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리드를 했다면 여러분께 죄송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고생을 처음 배웠는데 저는 그걸 따져보지 않고 작년에 옹크타드 그 미국 무역개발위원회인가 UN 미국개발위원회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선진국을 지정한 게 이게 없는데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한 최초의 일에다 신문에서 저는 그냥 국민 한 사람도 신나갖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유엔에서 지정한 최초의 선진국이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